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거의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괌은 서태평양의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섬이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그러나 이곳이 지상 지옥인 셈일까요? 지난 2017년에 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던 바로 그 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해서 죽음의 백조, B-1B 랜서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집결돼 있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미국에게 괌에 있는 이 전략 자산들을 좀 철수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소식이었죠. 탑10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탑10 첫 번째 소식, 김정은 위원장과 괌입니다. 자,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자, 폼페이오의 오른팔로 알려진 앤드류 킴 전 CIA 코리아 센터장이었는데 네. 이 앤드류 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요, 괌 또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 전략 자산들을 좀 철수해달라고 하노이 회담 전후에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군요.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시면 앤드류 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미 회담에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CIA를 일단 그만두고 나왔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대권 교수로 있는데 최근에 지금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아마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 이제 그 과정들의 어떤 동문 모임에서 일단 강연을 하면서 당시 회담의 뒷이야기를 좀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전략 자산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서태평양에 사실은 미국의 어떤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괌인데 문제는 자신들의 어떤 핵 문제와 함께 괌에 있는 전략 자산들을 좀 철수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미국이 이 괌이라는 게 북한만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균형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북한이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했을까? 과연 그러면 북핵에 대한 협상에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네. 저는 그런 문제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자, 왜 철수해달라고 했는지 여러 번 탑10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B-1B, B-2, B-52 폭격기가 이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등장할 때면 김정은 위원장 어디론가 종적을 감춰버리고 몸을 피신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요, 지난 2017년 화성 미사일 시리즈로 우리와 미국을 아주 괴롭히던 그 시기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괌을 타격할 것이다. 들어보시죠.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안 박사님, 김정은 입장에서는 괌 앤더슨 공군 기지가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아주 불안 떨게 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B-1B 같은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 물론 이제 핵을 탑재하지는 않지만 2시간 만에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면서 지금 괌의 전략 자산까지 철수해달라. 이건 그야말로 오불송설이고, 이자 또 전략군 사령부 대변인이 말하는 괌을 공격하겠다 화성 12형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는 것인데 왜 북한이 지금 저런 오판들을 연속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북한에서 괌이나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철수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처음부터 예견된 겁니다.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왜 그런다면 처음부터 북한은 북한 비핵화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선대 유인이라고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우리 정의용 특사하고 뭐 서훈 원장이 이제 평양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미국 가서 네. 미국 북한 회담을 이제 주선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논리 자체에 들어가면 벌써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반도 인근의 전략 자산을 운영하지 말 것과 철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바로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원래 자기네 할 말들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신년사를 통해서도 외부의 전략 자산을 들여오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었죠.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사실 B1B를 아까 먼저 살펴봤지만 B1B는 날아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국 실장님? 네. 그런데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폭격이 난 이후에나 알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거든요. 근데 B2도 사실은 괌에 배치를 수시로 순환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재작년도에 그 정세가 긴장됐을 때는 네. 제 기억에는 8대에서 12대까지 그랬죠. 전진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겁이 날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텔스기가 F-22나 F-35, 뭐 F-35A, B, C 전부 다 북한이 전혀 파악할 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위협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한반도에 작전을 했느냐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럴 때는 오히려 B-1B 같이 또는 B-52 같이 이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는 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이제 위협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진짜 위협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괴로운 것이 B2라든가 B-22, B-35 같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요, 2017년에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허풍이었죠.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네, 허풍 중에 허풍이고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단 한 방이라도 괌에 날아왔다.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뭔가 리더십,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전략군 대변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때 괌을 십자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미국이 바로 죽음의 백조, 이 랜서 B1B 폭격기를 출격을 시켰었죠. 사실 이 랜서는 장착된 폭탄 때문에 아마 벌벌 떨 것 같습니다. 벙커버스터가 장착돼 있죠. 지하 깊숙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죠. 네, 그 무기는 Mother of all bomb이라 해서 네. 모든 폭탄의 어머니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폭탄인데 네. 총 중량이 한 16톤 정도 됩니다. 16톤이요. 그래서 이제 강화 콘크리트가 한 50m, 보통 이제 일반 그냥 그 자연난방 같은 경우는 거의 100m 정도를 관통할 수 있는데 이거 두 방을 연속으로 터뜨리면 북한이 아무리 깊이 판 지하 벙커라더라도 네.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이제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벙커 버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을 극비리에 방한했던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행보가 좀 특이합니다. 판문점 방문을 막판에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댄 코츠 국장,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Kim Jong-un is, while he's unpredictable, he's also very calculating. We know that he view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essential to his well-being as well as the well-being of his nation. 판문점 방문이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정확한 네. 소식이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은 댄코츠 DNI 국장 같은 경우는 미국 정보기관의 총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하에 한 16개 정도 정보관이 있죠. 네. 근데 아마 이분이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 비핵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그렇죠. 이렇게 학교 다시 상당히 다니라고 좀 했었죠. 다니라고 했었죠. 근데 그런 된 코치를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만나겠겠습니까? 아하.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된 코치 이번 방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탐문해보고 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측면과 함께 또 하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된 코치 국장이 무슨 뭐 관광하러 지금 판문점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판문점에서 뭔가 만나려고 했을 텐데 아하. 북측에서 오늘 이렇게 철수한 걸 보면 그러네요. 북측에서 상당히 아마 만날 필요 없다라고 아하. 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근거를 유추해 보면은 그만큼 미국이 가져온 메시지가 강경한 메시지였다. 이거를 추측해 볼 수 있겠군요. 지난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 그 볼튼 보좌관이 노란 봉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들고 다녔죠. 노란 봉투 누가 만들었었겠습니까? 된 코치가 만들었을 거고 아하. 그때는 일부만 들어있을 건데 네. 이번에 만약에 된 코치가 북한의 김영철이나 누굴 만났으면 네. 상당히 자세한 북한의 핵세라든가 아하.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는 위치 지도를 가지고 가서 들어밀면서 이거 다 폐기하기 전까지는 너희들한테 제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자, 탑10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댄코츠 정보국장의 판문점 방문 취소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의 북한 일방 철수 이런 것들도 아주 미묘하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그런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전방위적인 이 미국의 대북 제재 벼랑 끝까지 이제 북한은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신뢰도 벼랑 끝에 있고 그 선택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북의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한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원만 철수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장 차장.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는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으니 네. 우리 정부를 등을 떠밀면서 네. 가서 좀 뭐라고 해봐라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만약에 연락사무소 철수 안 했으면 이게 지금 화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뭔가 연락을 취할 명분을 지금 준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느냐.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되고 지금까지 이 4.27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후에 만들어졌던 한 라인이 아직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깨진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남북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철수를 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하나의 가설이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우리 민족끼리는 안 되겠다. 네. 이제 다시 이 평창 그 동계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려서 네. 이 극단적 대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두 번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아마- 정부의 이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좀 행동을 지금 요청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하면서 철수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부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할 테고요. 또 한 가지. 남측 인원이 잔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여지 아닌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 대화할 뜻은 있어 라는 말을 남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약간의 여백은 남겼다. 어쨌든 우리가 떠날 테니까 너네 그냥 방 불 떼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네. 얘기인데 결국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한바탕 국내하에서 내놓은 첫 조치가 이게 개성연락사무소 출수입니다. 북한이 미국한테도 연락사무소 만들자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민족끼리 만들어 놓은 그 연락사무소를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나간다? 자, 지적하신 그 상부, 그 누구겠습니까? 뭐 김영철 통전부장이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에서, 결론에서 저런 철수가 단행된 거라고 봐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더니 김정은 시작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네. 왜 그러셨죠? 뭐 때문에요? 자, 일단 현재 북한과 미국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네. 서로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네. 동맹국이라고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최선희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들은 중대자가 아니고 플레이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현재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끝까지 벼랑끝 전술을 하려면 네. 핵실험을 하든 장거리 미사일을 쏘든 그래야 되는데 네. 작년도 4월 20일 날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자기네가 네. 당 중앙위 전화위에서 결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뭐 딴 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뭐 위성 발사를 하는 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속장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을 때릴 겁니다. 한국을 때려서 미국을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일단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우리가 철수하겠다. 너희들하고 대화 안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때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을 변장시키려면 NLL 같은 데서 니들이 그건 NLL하고 우리가 다르다 하면서 물리적 도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긴장을 격화시켜야 미국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필 오늘이 또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에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있던 오늘 하필이면 저렇게 도발의 뜻이 담긴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일방적으로 감행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 파탄으로 끝나면서 가장 급해진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5호 창고, 2호 창고를 개방할 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빨리 남북 간에라도 경제 협력이든 아니면 민간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3월, 4월, 5월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남한 정부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이 북한을 달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뭐 사무실을 철수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요, 오늘 아침에도 이 비극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요,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정책에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금 남북 경협에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그 내용에다가 찬물을 꼈는 말을 했습니다. 안 박사님, 심지어 우리 2019 업무 계획, 남북 경협을 위한 이 업무 계획에 대해서 쓰레기통에 쳐넣으라는 이런 막말을 던졌네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통일부가 암시가 된 거네요, 오늘. 예, 이미 벌써 예고가 되었고 북한이 저런 준비를 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2019년 저 통일부 업무 계획에 보면은 뭔가 그야말로 경제 교류 협력을 잘하겠다. 또 거기 이제 용어들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인권 문제, 뭐 탈북자 문제, 조금 북한이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있지만 그것은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무슨 뭐 대결의 악취가 풍긴다, 여기서 뭔가 칼날이 돋친 그런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오늘 개성공단 이 개성연락사무소 폐기는 북한이 사전에 작심을 해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게 오늘의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뭔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제재와의 전쟁이 최고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요 급기야 우리 한국까지 정조준을 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미국이요 지금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적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이자 옐로우 카드를 지금 던진 건가요? 지금 일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네. 지금 미국이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가 처음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 환적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국의 선사에 대해서 일단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곳인데 여기가 바로 지금 김정은이 탔던 그 벤츠 승용차. 그거를 이제 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중국에 가서 이걸 실제로 북한으로 옮겼던 바로 그 선사에 대해서 일단 제재 조치를 발표를 네.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불법 한적 의심 선박을 이제 95척을 이제 포함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선적의 루니스호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저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동맹국가 소속의 지금 배에 대해서 뭔가 불법 한적 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외국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배를 짐을 내리고 실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했다는 것은 저는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박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내린 것 자체가 보면 그러면 이 선박과 관련돼서 거래를 했던 은행이라든지 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렇게 미국의 조치는 전방위적으로 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이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틀어막겠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그 해안 경비선 지금 우리나라 코스트가드. 이 네. 코스트가드가 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